송창령의 일파만파하고요.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령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장 후보인 이정현 전 대표님 후보님이라고 해야죠. 후보 등록했습니다. 이제 후보 하셨어요. 후보님. 네. 예. 고생길을 또 하셔가지고. 네. 후보님. 네. 자, 직설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이 사회의 제일 큰 재난이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가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픈 질문이고 네. 정확한 질문입니다. 네. 정치가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행복, 국가의 안위라고 네. 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할 때에는 갈등의 해결 수단과 또 시스템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네. 본래 목적에 있었던 부분들을 외면하고 정치가 아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 네.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는 권력 정치에 치중했을 때 네.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저렇게 나쁩니다 라고 하는 비난과 비판 공격으로 갔을 때에 말하자면 그 지지자들끼리의 싸움이 굉장하게 커지게 되고 네. 그 갈등이 심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권력은 욕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또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님은 권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권력 자체가 해결이 아니고 해결을 위한 수단이죠. 네. 거기다 쓰라고. 네. 이를테면 칼을 줬을 때 요리를 할 때 쓰라라고 했는데 그걸 사람을 찌른 데 쓴다. 그러면은 이 말하자면은 칼이 굉장히 나쁜 목적으로 쓰여지듯이 권력이 본래대로 한다 그런다면 어쨌든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그런 칼과 같은 수단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본래 써야 될 목적이 아닌 곳에 휘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대통령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셔보면 나도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네. 여럿일 때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대통령 감이 아닌데 국민을 통합시킬 사람이 아닌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사람들 조금 많게 되면 그건 팬덤이고 그렇죠. 더 많게 되고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런다면 이제 캠프 플러스 팬덤 이게 사람을 착각하게 빠지게 하고 이게 이제 병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처럼 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번져가지고 도대체가 대통령 감이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그 정치권 자체를 가르고 지지자 자체를 갈라가지고 네. 갈수록 그걸 심화시키는 것 그게 요즘에 정치가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을 해가면서도 또 정치권이 정말 도저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제, 과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토론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거기서 벗어난 일에 매달리고 있고 거의 모든 시간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고 그걸 모든 뉴스에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뉴스를 보기 싫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채널을 돌리게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외면받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병 환자들이 너무 설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정치 그동안의 격변기를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함몰된 매너리즘이라든가 그 지역주의라든가 이 이념 문제 때문에 정치 구도가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고착화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신가요? 저는 이렇게 하나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18 기준이 아니라 네. 저는 세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본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40세 전후 네. 40세 아주 40세를 넘겼거나 아직 40세가 덜 된 사람들은 어느 시점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과거의 냉전 체제가 네. 미소 간의 냉전 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제3차 4차 대전이 일어나냐 4차 또 대전이 일어나냐 할 정도로 일촉즉발까지 갔던 냉전 체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냉전 체제가 완전 종식이 됐어요. 지금 미소 간에 과거같이 그렇게 이념 갖고 싸우는 그런 전쟁 시대가 아니란 맞아요. 말이에요. 지금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마음대로 지금 소련이 러시아로 변했고 러시아로 우리가 여행을 마음대로 가지 네.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더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세 이상이 과거의 거의 모든 뉴스에 정말 8, 90%를 차지했던 냉전 관련된 뉴스가 없어진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사회의 대변화 속에서 태어난 40대 이하 사람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민주화입니다. 어쨌든 사실상 제가 5.18이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보수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네. 5.18이라고 하는 광기에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겪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사실 민주화가 된 나라와 민주화되기 전과 후라고 하는 저는 그런 구분이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40세 이하 사람들은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박종철이 또는 이하늘이에 그렇죠. 대해서 역사책에 나온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 그 시절에 그런 99.99%의 국민들의 거의 모든 뉴스가 또 정치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던 시절하고 또 달라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가 제가 58년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100불 이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봤더니 86불이었더라고요. 86불, 100불도 안 된 세상에서 태어난 저 이정현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70이에요. 그런데 지금 40세 이하들은 거의 10,000불에서 태어나갖고 3만불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7만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롭고 민주화가 되고 냉전 체제가 끝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세대와 이 세대와 그 전에 태어난 사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치도 정치의 주체 세력들도 이제는 이걸로 재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정치의 주축 세력이 돼 가지고 청년들을 머리핀이나 아니면은 여기 브로치 한마디로 말해서 장식품으로 청년들 몇 사람 앉혀놓고 사진 찍을 때만 젊은 정치인들을 사진 찍을 때만 이용해 먹고 중요한 내용 결정할 때는 싸가지 없이 아니면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세상 물정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을 배제를 해버린다 이거죠.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게 굉장히 저는 지금 우리 정치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만약에 광주 전남 광주의 통합 시장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이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많은 자문그룹과 위촉직과 그 다음에 임명직의 51%는 무조건 45세 이하로 나는 51%를 왜 51%냐 만약에 다수결로 표결을 할 때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는 51%를 청년 아까 그룹으로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공언을 했고 뿐만 아니고 그렇게만 결정권만 준다고 하면 뭐 하냐 말이죠. 처음부터 참여를 해야지. 만약에 통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광주 전남 통합 그 예산이 1년 연 25조가 예상이 됩니다. 25조의 10%면 2조 5천억입니다. 저는 1년 예산 2조 5천억, 전남 광주의 전체 통합 시의 예산의 10분의 1을 청년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의견만 들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그 의견을 낸 대로 집행이 되느냐 반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그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것으로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썼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편성과 집행과 감시까지를 51%가 45세 이하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세대 교체를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대가 교체가 되고 세대와 시대가 교체됐을 때 저는 정치 교체가 비로소 이룰 수 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편리한 그런 곳을 만드는 것보다 이 청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 내가 여기서 아기 낳고 결혼하고 여기서 즐겨도 인생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지. 지금처럼 청년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노인들 위주로 나이 든 사람 위주로 만약의 경우에 국가 지방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핫플레이스가 전부 그런 나이 든 사람들 위주로 된다 그런다면
청년들 다 떠나고 난 뒤에 이 도시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키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광주가 반드시 청년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청년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지자체장들이 광주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아니 전 세계의 새로운 행정 교과서를 광주 가서 청년 도시, 세대 교체가 되고 시대 교체가 되고 정치 교체가 이루어진 광주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가 9호만 너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후보님의 좀 특별화된 독특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몰랐던 영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AI이고 데이터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권하고 정치가들과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도 AI 데이터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AI 데이터가 되면 좋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AI 자체만 갖고 데이터 자체만 갖고는 광주 전남 사람들에 도움될 거 거의 없습니다. AI를 이용한 산업, AI를 이용한 산업을 일으키는 일자리가 그렇죠. 됐을 때 비로소 이 지역이 이득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큰 데이터 센터도 보통 70에서 100명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고급 두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 받아서 도로 가버립니다. 지역에서 고용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단위로 보면 3조를 투자하네, 4조를 투자하는데 3조, 4조 투자하는 곳에 일자리가 70개 내지 100개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 지역에 그게 온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AI 그래요. 우리 광주 사람들의 AI 본사가 올 리는 없고, 그러면 결국 협력업체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AI에 대해서 10분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몇천억이나 몇백억이나 몇십억을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협력업체로 참여를 합니까? 이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역민들에 대해서 훈련과 교육과 인재 양성과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산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서 너나 나나 없이 AI하고 데이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에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지금 내연 기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모든 차들은 2035년 내에 가면은 이제는 전기 자동차 내지는 자율 수소 자동차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동차들은 거의 자율 주행을 하게 됩니다. 자율 주행에 그냥 자율 주행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데이터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게 AI입니다. 어디 가면 턱이 있고 또 어디다 해놓으면 자동으로 자동차 가게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게 데이터라는 거죠. 이 모든 게 AI라는 거죠. 그러면 AI하고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를 활용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제는 자율주행 이 전기차로 바뀌게 하는데 AI하고 데이터가 써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금처럼 경기도 광명 소아리에서 부속품을 35,000개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면 15,000개의 부속품 거의 대부분을 갖고 왔고 여기서 조립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왕 이렇게 우리 데이터와 우리의 AI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이 현대 기아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부속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15,000개만 된다 하더라도 15,000개 부속품을 생산하면 각기 다른 건데 한 회사에서 10개씩만 생산을 해도 1,500개의 부속품 회사가 생기게 되는데 사장만 대표들만 1,500명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 직원들까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지금처럼 41만 대에서 53만 대 생산해 갖고는 도저히 뭐 타산이 안 나오니까 지금같이 부속품을 싣고 오겠지만 80만 대에서 100만 대 생산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물류 비용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야 되고 우리는 이쪽에 아까 통합시장을 포함한 우리 시에서는 이 현대 기아 자동차로 하여금 지금같이 37만 평이 아니라 100만 평 아니 200만 평에 말하자면 이 전용 산단을 조성을 해줘갖고 부속품 산단, 연구소 산단 아니면 행정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또 자율주행에 대한 실험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설을 갖다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고 봅니다. 또 다른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산업 그리고 아까처럼 AI 데이터를 왜 호남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정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정 에너지라는 게 뭐냐?
탄소 제로, 내년은 탄소가 저탄소에 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풍력이고 그게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풍력과 태양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냥 바람만 지나가면 전기가 생기고 태양만 비추면 전기가 생기냐 그 말입니다. 일단 그 시설 설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그런 것들이 설비 공장이 생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설비 공장이 얼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바람개비를 많이 갖다 한다 그런다면 이건 길어가지고 다른 데 싣고도 못 옵니다. 그러면 빨리 이쪽에다가 이 바람개비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이드의 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 터빈에 말하자면 케이블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단지를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것으로서 말하자면 일자리를 마련했을 때 우리 지역의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하고 데이터는 그 자체는 아니다. 그걸 이용한 산업들이 발달되고 그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바로 세수를 창출을 해내고 그리고 청년들을 붙잡아 뒀을 때 우리 지역 발전하고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지역에서 걱정되고 있는 게 만약에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된다면 통합이 됐죠 이제. 네, 된다면 이제 만약에 후보님이 자 시장이 되셨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통합을 해야 됩니까? 저는요 네.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은 네. 자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솔직하게 88년도 국회의원 선거부터 다른 당이 없이 특정 정당이 모든 국회의원을 다 싹 쓸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하자면 91년도부터 시의원, 도의원들을 특정 정당이 거의 다 쓸었습니다. 95년부터 시장 군수와 시 도지사들은 또 전부 특정 정당이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30년, 35년, 38년을 특정 정당이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사실상 권력이에요. 정치도 사실상 권력이에요. 재난 많이 연구하시는 제일 유명한 박사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물들 짓고 나서 얼마 만에 안전 진단합니까? 보통? 우리 보통 이제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예.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하고 있죠. 6개월에 한 번씩 3년 만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건물 가만히 있는 건물조차도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네. 권력 이 행정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을 30년 40여 년 동안 비판 견제 감시 하나도 거의 없이 하나도는 좀 뭐합니다만 거의 없이 진단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인허가, 인사, 예산 편성과 집행, 그 다음에 어디 각종 축제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많은 국가 예산으로 쓰여지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슬 묻고 큰 사람들이 아니고는 사실상 굉장히 좀 소망스럽지 못한 일들이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때까지 30년, 40년 동안 이거 한 번은 제대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 같으면요. 네. 완전히 특별 지시로 제1호 네. 특별 지시는 완전히 광주의 전남의 행정 말하자면 진단, 네. 종합 진단, 전면 진단을 저는 하겠습니다. 누구로? 청년들로, 그 다음에 시민들로, 전문가들로 구석구석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면 진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지 왜 광주에 기업이 안 온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지 저렇게 공항을 20년 동안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렇게 묵혀둘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20년, 30년이 넘게 기업도시 만든다 놓고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마치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 것처럼 혁신도시다, 남학신도시다 만들어 놓고 왜 3분의 1이 텅텅 비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됐는지, 왜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한꺼번에 저런 식으로 가라앉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진단을 하는 작업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절대로 여기 그냥 몇 사람 데리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아니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4,900km의 리아스식 해안에 2,600개의 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뻘밭부터 시작해서 얕은 바다, 깊은 바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것들을 세계적인 관광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관광의 조류, 흐름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서남해안 관광, 그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의 미래 산업, 지금부터 첨단 산업을 우리가 우리 지역의 부지와 땅과 저 맑은 물과 저 좋은 전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있는 저렇게 우수한 대학들의 수없이 많은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인턴십을 하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고향을 안 떠나고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후보님,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까? 제 주변에 행정가나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나 경제하신 분들이 이정현 후보는 이쪽 지역의 호남 지역의 소위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 못지않게 많이 챙겼다. 그 양반 참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 지금 이쪽 지역에서 정치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팔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선은 통역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크면서 봐왔던 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비록 국민의힘에 가 있고 보수 정당에 있고 그건 제 신념과 소신으로 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봐왔었던 우리 지역의 한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결정적일 때 인사에서 밀리거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잘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거나 어떤 사업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항상 마지막 경쟁에 가서 금융 지원에서 또 탈락하고 또는 뭐 그 밖에 전국에 몇 개 배정하는 데서도 늘 탈락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속에 가슴에 맺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서 사실 거기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번 쓰라린 희련도 있었고 낙선도 있었고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쪽 지역 우리 유권자들 서운하지 않습니까? 서운합니다. 제가 사람입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서운하죠. 많이 서운하죠. 제가 광주로 오기 싫어서 일부러 전라선을 타고 멀리 뺑뺑 돌아가고 순천을 통해서 곡성 저희 집을 가고 할 정도로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섭섭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게요. 저도 싫습니다. 제가 너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팔자라고 봅니다. 이번에 어디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호남의 유권자들한테 유권자들이 지지자가 되지 말고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30%만 주십시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제가 진짜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 같이 민주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가 뭐냐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민이 누굽니까? 전남 도민입니다. 민이 누굽니까? 광주 시민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광주의 유권자들, 전남의 유권자들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냐는 거죠. 선거 때 되면은 거의 30여 년 동안 그냥 지지를 해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했다. 5초 동안 가서 찍고 4년 내내 후회했다가 또 5년 내내 가서 찍고 5초 동안 찍고 4년 내내 후회하고 왜 그러냐면요. 눈치를 안 보잖아요. 어차피 찍어주는데 눈치를 보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 지금 끝나갖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사람들 지금 선거 운동하고 다닙니까? 선거 운동 안 합니다. 왜 선거 운동을 합니까? 이미 다 선거 한 달 반 전에 이미 전부 자기는 당선 것으로 끝났는데 아니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 어느 주권자들이 사는 동네에 선거 끝나기도 전에 전부 다 결정돼가지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이런 결과가 뻔한 이런 선거를 하는 그런 그 민주가 그런 선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저는요. 그래서 그건 지지자로 그냥 무조건 당에서 누구든지 공천만 하면 지지해주는 지지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에 갖고 선택을 하자 그런 말입니다. 왜 자기한테 정말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다 정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긴장이 없고 선택이 없고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하고 비판 견제 감시가 없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게 어떻게 지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고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내가 당선시켜달라고 나를 시장시키겠습니까? 그럼 나도 뭐 출마를 안 해버리든지 그럼 혼자 그냥 한 당 혼자 해라고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 사랑하는 고향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떨어질지 뻔히 압니다. 낙선할지 뻔히 압니다. 30%가 얻는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 갖고는 당선이 안 된다는 거, 승리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압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결론 나 있습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장 시키라 이겁니다. 네. 그런데 꼭 79%로 82%로 당선이 돼야지 시장이고 만약에 60%나 51%로 당선이 되면 시장이 아닙니까? 79%, 82%로 돼도 시장, 51%로 돼도 시장, 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그냥 시장 좋아하는 사람 시키라 이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회에 올라가면 그래도 제1야당이라고 존재하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떨어지더라도 한 30% 정도 10명 중에 3사람만 이걸 나눠서 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에라 먹으라 하고 버려버린 부스러기지만 이 부스러기가 국민의힘한테는 어마어마한 양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30%를 받으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호남에서 광주 전남에서 30%를 국민의힘 후보가 얻었다고? 그러면요 그냥 광주 전남 사람들은 국민의힘한테 다 빚을 준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 빚이 엄청나게 큰 부채입니다. 부채, 부담입니다. 이 은혜를 갚지 않을 수가 없는 부채고 부담이다 그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표를 줬다면 국민의힘은 보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보답이 나는 뭐냐? 지금 단군 일에 가장 발전 기회가 왔을 때 이럴 때에 특별법이나 특구 지정이나 특례 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세월이 흐르더라도 변함없이 법으로 해놓으면 그 돈은 줘야 되니까 그 말하자면 여러 가지 뭐 특례는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야당이 적어도 다는 아니지만 몇 개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30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바꾸는 힘입니다. 표가 아닙니다. 힘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힘. 민주당 사람들을 호남 사람들의 고개 숙이게 하는 힘.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 중앙당의 호남의 예산, 호남의 정책, 호남의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겁을 먹고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압력의 힘.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걸 갖고 어마어마하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협상의 힘. 이렇게 어마어마한 30%를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 말고 이번에는 진짜 주권자가 돼갖고 한번 선택을 하고 한번 정치권 전체 이놈들 한번 눈치 보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입니다. 변화의 힘입니다. 이것은 당선의 수치가 아니라 단지 말하자면은 숫자가 아니고 퍼센트가 아니라 완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임계점, 한마디로 해서 변화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계사를 봤었을 때도 그렇고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양쪽 날개가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51대 49라고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보통 많이들 얘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근데 너무 편향된 것들이 사실은 너무 편중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상당히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정현 우리 후보님이 내가 아니면은 이거 누가 할 것 같습니까? 할 사람이 없죠.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아까처럼 전남 도지사도 출마했고 광주 시의원도 출마했고 광주에서 국회의원도 출마했고 전남에서도 국회의원을 출마했고 31여 년 동안 주로가 광주 전남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을 다뤄봤고 광주 전남에 거의 모든 시군구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예산 따거나 정책이나 뭔가 이렇게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찾아와서 하다 보니까 고흥 일도, 완도 일도, 신안 일도, 우리 광산 일도 이렇게 해서 나주 일도 굉장히 제가 다 봤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하면서 당대표 하면서 최고위원 2번 하면서 삼선 국회의원 하면서 거의 모든 아마 기록을 깨지기 어려울 예결위원을 7번을 하면서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아닐 때에는
지방시대 부위원장을 하면서 이 광주 전남 문제를 너무너무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부처를 상대로 청와대를 상대로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경륜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선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까지 해달라는 염치는 제가 없습니다. 다만 30% 정도만 좀 정말 10명 중에 3사람만 좀 마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힘을 실어 주실 수 없겠느냐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제가 우리 후보님 개인적으로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제일 어려울 텐데. 네, 아니요. 이 지역을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한 정치인의 맞습니다. 절규를 오늘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